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해드리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서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세상만큼이나 진화하는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를 위한 원픽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인생 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 생활을 설계하는 방법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 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인생 설계 원픽에서 제공되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은 투자 조언일 뿐이지 보험에 대한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생 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생생한 라이프 팁 통해서 생애 주기별 단계별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설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생생한 정보와 꿀팁 주실 안수연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안수연 전문가님께서 손해보지 않는 종신보험을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수연입니다. 네, 종신보험 하면 무조건 비싸다라는 게 보통 생각인데요. 종신보험은 왜 비쌀까요? 종신보험은 비싼 게 아니고요. 사망보험이다 보니까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손해보지 않는, 절대 내가 손해보지 않는 종신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꼭 집중해서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보험으로는 절대 손해보기가 싫다 하시는 분들 주의 깊게 보시고요. 내가 낸 돈 이상으로 원금 이상으로 꼭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 주의 깊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5세 고령자도 나는 환급률이 높은 걸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종신보험은 자금으로도 사용을 하고 싶다. 여러 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꼭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달이죠. 1월 13일 날 기준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는 오르는데 이런 예적금 금리는 뚝 떨어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5% 금리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3%대의 금리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눈치 작전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3% 이상의 금리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산을 어디에다가 투자하는 게 맞는 걸까요? 내가 자산을 어느 쪽에 투자해야지만 계속 불어날까요? 누구나 갖고 있는 고민일 텐데요. 비교적 확정된 이익을 주는 분야가 어디일까요? 주식, 정말 운만 따른다면 정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부동산,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정말 좋은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이 또한 정말 좋은 케이스가 되겠죠. 보험, 시간에만 투자한다면 이 또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면 비교적 아주 확정된 이익을 주는 분야는 이 중에서 가장 안정된 이익은 어떤 걸까요? 정답은요, 바로 보험입니다. 왜냐면요, 주식 같은 경우는 투자를 잘해야 될 거고요. 부동산도 잘 골라야지만 되기 때문이죠.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요, 큰 수익과 위험이 비례를 하죠.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반면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내는 반면 위험도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고요. 사는 거는 기술이고 파는 거는 예술이란 말이 있습니다. 잘 사는 수가 있지만 파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장기 투자로 해지를 하지만 필요한 시점에 내가 정작 파는 시점에 하락장이라면 손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초보자의 무리한 도전은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잘만 할 수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되지만 초보자는 약간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게 주식에 위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정말 최근에 큰 폭으로 올랐다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단점은 목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목돈만 내가 있다면 계속 적립식으로만 살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게 부동산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규제가 있고 중요한 거는 이런 세금에 따른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가 따른다는 게 약간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대출 이자나 항상 현금으로 뭐 부동산을 구매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이 세금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개개인에 따라 큰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분들한테는 큰 수익을 가져오고 어떤 분들한테는 큰 마이너스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큰 확정된 이익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은 어떨까요? 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보험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주식과 부동산은 다소 불안할 수가 있지만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게 주식이나 부동산이잖아요. 하지만 보험은 가장 확정적인 설계가 가능한 게 바로 보험입니다. 왜냐?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가 가능하고 앞날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게 바로 보험의 특성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맘대로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계획할 수가 있는 게 바로 보험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비과세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바로 보험입니다. 물론 보험 중에 비과세가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비과세의 가장 특징인 게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왜냐하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보장성 보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인데요. 우리가 소득세법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소득세법은요. 비과세를 갖추려면 5년 이상의 균등납입, 월 150만 원 이상을 납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비과세 요건이 되는데요. 하지만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이 아니고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이 소득세법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이 절세 시대에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 보험의 선택일까? 바로 종신보험을 이용한 것이 바로 비과세를 우리가 혜택을 받는 요건이다라는 기사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왜 비과세가 점점 좁아질까요? 이 시초를 보면은요, 비과세는요, 1990년도에는 3년만 놔두면 비과세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5년, 7년 이렇게 비과세는 점점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98년도에는 잠시 줄어들었네요. 왜일까요? 바로 이때는 IMF가 있었습니다. 계속 늘어나다가 이때는 국가적인 위기가 왔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잠깐 줄어드는 듯 하다가 다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 다시 늘어납니다. 7년, 10년. 그리고 점점 이제는 한도가 생겼습니다. 2013년에는요. 합산 2억, 1년에 2억, 그리고 월납으로는 10년 이렇게 무제한
이렇게 제한이 됩니다. 예전에는 한도가 없었던 게 이렇게 합산 2억 이하 그리고 무제한이 10년 이렇게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요. 아예 월납 150만 원 이하 합산 1억 이하로 이렇게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조건은 안 좋아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150만 원 1억이 아니고 이런 10년 이상이라는 게 아예 없어질지도 모르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런 비과세라는 요건이 없어지기 전에 뭔가를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의 사망을 준비하는 게 바로 종신보험인데요. 더불어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비용이 아니고 자산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과 더불어 나의 자산이 차곡차곡 쌓이는 게 바로 종신보험의 효과인데요. 앞으로 이 비과세가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면은요, 2021년부터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이 45% 플러스 4.5%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49.5%로 인상이 됐는데요. 한 가지 더 가장 중요한 거는요, 금융투자소득세라고 신설이 예정됐습니다. 2년간 유예가 됐는데요. 금융투자소득세가 어떤 거냐면요, 내가 만약 펀드 투자로 인해서 이자나 배당 소득이 생겼거나 아니면 주식 양도로 인해서 소득이 생겼다. 예전에는 내가 이자 소득이 생기거나 이런 주식 양도로 인해서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안 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025년부터는요. 이거에 따른 소득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게 법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15만 원 이상 지금 현 기준입니다.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 이제는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에 이런 금융투자소득세가 합해진다면 중요한 게 뭘까요? 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겠죠. 내 소득이 오르니까요. 그러면 우리 요즘 건강보험료 오르는데 이런 종합소득세까지 오른다면 계속 오를 텐데요. 그러면 이 비과세가 가장 중요한 게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보험 차익의 비과세 효과성은요, 앞으로의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저축과 종신보험의 차이점이 뭘까요? 종신보험 하면 나 죽어서 나오는 보험 아니야 해서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신보험 될 바에야 그냥 은행에 차곡차곡 돈을 내지 종신보험 못 털어들어? 내가 살았을 때가 중요하지 나 죽어서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종신보험은 나 죽어서만 나오는 보험이 아니고요. 종신보험은요. 내가 살아있을 때 그 보험으로 그 돈으로 내가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내가 살아있을 때 그 돈으로 연금으로 활용을 해도 되고요. 어떤 목적 자금을 활용을 해도 되고 내 남아있는 가족한테 상속을 해도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종신보험의 장점입니다. 그럼 저축과 종신보험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은행 저축은요. 이런 변동금리입니다. 하지만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요. 처음 가입했을 때 이율로 그대로 쭉 가죠. 하지만 오늘의 플랜의 내용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손해를 안 보는 종신보험입니다. 지금까지 종신보험은요. 내가 가입하고 10년이 지나봤자 내가 낸 돈의 원금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플랜은요. 내가 납입을 시작한 이후에 7년째 되면 그때 만약 해지를 한다 하더라도 7년 납을 했다. 납입이 끝난다 하더라도 환급률이 109.9%. 그러면 9.9%가 이자네요. 그리고 3년이 더 지난다 하면 왜냐면요. 이익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3년만 참으신다면 비과세가 되고요. 13.3%가 이자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차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요. 만약 내가 이자가 생기면 이자 소득세를 내야 되죠. 무려 15.4%의 이자를 내야 됩니다. 하지만 종신보험은요.
이자를 내면 안 내도 됩니다. 종신보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10년만 유지하신다면 이 또한 비과세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 같은 경우는요. 합사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지만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전액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은행 저축 같은 경우는요. 건강보험료에 포함이 됩니다. 내가 자산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종신보험은요.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자산으로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저축 같은 경우는요. 내가 반드시 완납을 해야지만 내가 어떠한 목적 자금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매달 얼마씩을 해야지만 1,000만 원 만기까지 돼야지만 내 목적을 이룰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1,000만 원을 가입하고 혹시나 이 1,000만 원에 관련된 내가 지급 사유가 발생 시에 1,0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축과 종신보험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보장과 목돈 마련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그것은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오늘의 플랜에서는요. 내가 약속한 7년만 지켜준다면 내가 갖고 있는 사망보장과 그동안 차곡차곡 자산이 쌓이면서 7년 이후에 납입이 끝난 이후에는요. 내가 달러를 원한다. 그러면 달러로 저축을 전환할 수가 있고요. 또 피보험자 또한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7년을 납입을 했는데 내 자녀가 만약 유학을 갈 계획이 있다. 그러면 달러로 저축을 전환해서 자녀 이름으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을 쭉 계속 갖고 가고 싶다. 그러면 사망보장 계속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연금이 필요하다 하면 연금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 게 오늘의 플랜의 기능이고요. 환급이 중요한 이유는요. 내가 사망도 받고 싶지만 원금 손해보는 거 누구나 싫어합니다. 하지만 오늘 플랜은요. 내가 낸 돈은 그대로 고스란히 받으면서 그에 따른 수익도 받을 수 있는 게 오늘의 환급이 중요한 이유인데요. 사망보장이 7년 이후에 계속 늘어납니다. 내가 다 납입이 끝난 이후에도 그냥 그 돈이 필요 없다면 놔두기만 한다면 계속 사망보장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환급률 또한 늘어나는 게 장점이고요. 달러를 원한다면 피보험자도 교체도 가능하고 연금 전환도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듯이 목적 자금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약환급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내가 사망이 필요 없다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교체해서 쓸 수가 있고요. 납입이 끝난 이후에는요. 2.5%의 복리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단리입니다. 원금에 이자가 붙는 단리의 구조지만 보험은요. 원금의 이자, 거기에 또 붙는 이자가 바로 복리입니다. 2.5%의 복리로 계속 내 원금이 굴러가는 게 바로 복리입니다. 그리고 이 보험은요. 70세까지 10년 납입이 가능합니다. 요즘 고령화 시대죠. 70세가 10년 납으로 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70세 분도 10년 납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12개월까지 선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달 번거롭게 보험료 내실 필요 없고요. 1년에 한 번만 선납으로 보험료 납입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선납을 하신다면 보험료도 할인해서 납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험료가 궁금하시죠? 일반 심사형은요. 40세 기준 119.9%의 환급률을 갖고 있고요. 50세 분도 109점, 60세 분도, 70세 분도 100%가 넘는 환급률입니다. 내가 100만 원을 내면 적어도 3.2%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간편심사가 이 플랜의 중요 포인트입니다. 내가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사망보장에 대해서 이렇게
9.6%, 8.3%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이 은행보다 금리가 더 높은 보장이 오늘의 플랜 내용입니다. 70세 분도 1.2%의 이자를 받는 사망보장금이 오늘의 플랜 내용입니다. 복리 한번 예시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세 남자 기준 예인데요. 총 납입보험료를 월 계산하기 편하게 100만 원으로 예시를 했습니다. 100만 원을 꼬박꼬박 7년을 납입하면요. 총 8,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 이자를 하면 831만 6천 원인데요. 이것을 7년으로 나누면은요. 은행 이자로 보면 1년에 이자로 118만 8천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단리이자로 역으로 한번 이자 계산기를 돌려보면요. 단리로 보면은요. 18.3%의 단리 이자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복리 2%는요. 약 단리 18.3%의 이자의 효과로 볼 수 있다. 최근 기사를 봤는데요. 은행에서 5%의 단리 이자 한다 하니까 길게 줄 서 있는 거 봤는데요. 만약 18.3%의 은행 금리 상품이 있다 하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줄 안 서시겠나요? 이런 복리로 굴러가는 2.5%의 금융 상품이고요. 단위로 효과로 치면 18.3%의 금융 상품입니다. 이 보험은요. 내 사망도 보장해주면서 이자도 주는, 내가 납입한 원금도 다시 돌려주는, 거기에다 이자도 돌려주는, 이자도 더 주는 이런 사망보장입니다. 다시 한번 중요사항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보험은요. 70세 이상 되시는 분도 100% 넘는 환급률을 자랑하는 가능한 보험이고요. 종신보험입니다. 이거는 저축성보험이 아닌 사망보장이 종신보험인데 내가 낸 돈보다 더 주는 보험이고요. 원금이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원금의 손실이 전혀 없는 보장이고요. 사망보장이나 또 납입이 끝난 이후에는 연금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선지급 생활자금을 땡겨 쓰거나 아니면 상속의 재원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사용할 수가 있고요.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금액도 전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비과세라는 게 오늘의 장점입니다. 단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10년은 유지하셔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우리가 종신보험을 준비하면서 비싸다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는데요.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망보장도 준비하면서 내가 원하는 목적자금도 잃을 수 있다면 이 또한 좋은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안수현 전문가님께서 손해보지 않는 종신보험을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생생한 라이프 팁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현명한 인생 설계를 위해선 선택이 중요하겠죠. 그 선택이 아직도 어렵고 두렵게만 느껴지신다면 지금부터 함께할 오늘의 원픽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부한 인생 경험 통해서 쌓아오셨던 꿀팁들 오늘 마구마구 전달해 주실 김경화 전문가님 모셨고요. 예, 계속해서 안수현 전문가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다양한 암 치료법입니다. 현대의학 발달에도 여전히 공포로 다가오는 질병이 있는데요. 바로 암입니다. 치료약과 치료법이 발달하는 만큼 보험도 이 변화의 파도를 따라오고 있을지 관련해서 김경화 전문가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주제 선정해 주신 이유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네.
혹시 앵커님은 주변에 암 환자분들 혹시 많이 보셨나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걸리는 게 암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암 발병률이 엄청 높고 사망률도 아직도 1위가 암이에요. 이렇게 정말 과학도 많이 발전하고 의료기술도 많이 발전하는데 이 암은 그 사망률 1위나 발병률 1위, 무서운 질병의 1위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면 이렇게 암에 걸린다면 과연 우리가 진단비만 가지고 한 번만 받는 진단비만 가지고 과연 암을 치료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치료 방법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또 발명을 해내고 새로운 기술이 막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주변에 암 환자들을 보면요. 이제 돈만 있으면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중입자 치료나 이런 뭐 표적 항암 치료나 이런 치료 방법으로 솔직히 주변에 완치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험에서 이렇게 예전처럼 정말 386 컴퓨터를 지금 이 상황에 계속 쓰는 것처럼 옛날에 가지고 있던 암 진단비만 가지고 있다면 새로 수술이나 새로운 수술 기법이나 새로운 치료 방법에 부합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보험에서도 이런 새로운 방법을 다 접목을 시켜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패러다임으로 암 보험에 대해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이런 과정을 조금 더 세세하게 어떤 면에서 이렇게 바뀌고 어떤 면이 더 좋은가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암도 치료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례는 또 어떤 게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분은 부인이 저랑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사모님이 저랑 연결이 돼가지고 남편분 보험을 저한테 리모델링을 맡기셨는데 보험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살펴보니까 보험료도 굉장히 많이 내시고 보험이 모두 14개. 거기다가 보험료도 65만 원이 넘으세요. 나이가 62세이신데 이렇게 보험료도 많이 내시고 보장도 보험 그 상품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계신데 보장 내용이 되게 궁금하셨나 봐요. 보험료를 많이 내니까. 그리고 주변에 자꾸 아프신 분들이 생기고 뭐 친구 누가 무슨 뭐 직장암이다 이렇게 되니까 본인은 과연 그런 병에 걸렸을 때 보장을 얼마나 받는지 이런 게 궁금하시니까 저를 통해서 리모델링을 원하셨는데 보장 분석을 딱 해보니까 보험료 대비 정말 이 정도 보장이면은 정말 만족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세한 부분은 조금 보장 내용을 여기 화면에 띄워서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우선 보장 내용을 좀 보시면 한 군데 보험회사에서 무려 9가지나 들으셨어요. 보험을. 9번이나 한 2013년도 이후부터 쭉 해가지고 9가지 보험을 들으셨는데 9가지 보험이 토탈 보장 내용을 보면은 암 진단비가 3,000이에요.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100만 원, 뇌출혈 진단비로 1,200을 가지고 계시고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로 1,000만 원, 뭐 2대 질병 수술비 그나마 좀 심내혈관 수술비가 500만 원 정도. 이 정도 담보이신데 보험료가 28만 9천 원. 이게 9개 보험을 다 합친 보장 내용이 지금 암 3천, 유사암 1,000, 뇌출혈 1,200, 급성심근경색 1,000만 원, 뭐 2대 질병 수술비 500만 원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보험료 대비 과연 이게 지금 보장이 맞는 것인가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요. 보험을 하는 저로서도. 그래서 이거는 유지하는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이 9가지 상품 중에. 그다음에 또 가지고 계신 건 뭐냐면 이것도 한 군데 보험회사에서 3가지 보험을 연이어 계속 들으셨어. 2018년 이후부터 3가지 보험을 이렇게 차근차근 들으셨는데 여기에는 그나마 암 진단비 1,000만 원, 유사암 진단비 300만 원. 그다음에 2대 질환 진단비. 이때 2018년도에 가입을 하신 거 보니까 이때부터 고혈압, 고지혈, 당뇨에 대한 인식이 있으신 거야.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부터 약을 드셨대요. 고혈압 약을. 그래서 이 혈관 질환이 중요하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혈관 질환 준비를 차근차근 해신 거지. 근데 담보 내용은 유사암 300에 이대 질환 진단비 800만 원. 그다음에 이대 질환 수술비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이대 질환 진단비는 좀 보험료가 비싸고 하니까 수술을 할 때마다 받는 수술비로 이대 질환 수술비로 1,500만 원 이렇게 준비하셨고 나머지 수술비를 여기다 좀 많이 포함을 해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암 수술비도 600만 원, 그다음에 뭐 질병 수술비, 그다음에 뭐 1호종 질병 수술비, 그다음에 일반 질병 수술비도 20만 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험료는 한 17만 2천 원 정도 내고 계신데 이 보험은 지금 새로 가입을 하셔도 아마 이 보험료의 2담보 정도밖에 나올 수가 없을 상황이어서 제가 이거는 그냥 잘 드셨다. 그리고 유지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진단을 내려드렸어요. 그럼 이렇게 앞에 9가지, 뒤에 3가지, 그리고 2가지는 뭐였냐면 실비 보험을 가입하셨어요. 이것도 유병자 실비로 아마 혈압약 때문에 유병자 실비로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유병자 실비로 가입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분이 개인 택시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용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셔서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2012년도에 영업용 운전자를 가입을 하셨는데 지금 운전자 그 담보 중에 굉장히 핫한 담보 있죠. 변호사 선임비용. 한블리 님이 TV에 나와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보험에도 접목이 된 상황인데 이 변호사 선임을 할 때 꼭 기소 단계에서만 보장을 받는 게 아니고 검찰까지 넘어가서 기소가 돼야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가 굉장히 넓어졌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변호사 선임 비용 요즘에 바뀐 걸로 그러니까 경찰 단계에서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받을 수 있는 이걸로 전환을 해드렸고요. 그러니까 일반 실비보험은 유병자 실비를 가지고 계셔서 사실은 보험료가 일반 건강하신 보험 우리 고객님들보다는 훨씬 더 보험료가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심사를 타서 잘 담보를 받으셨어요. 아직은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유지를 잘 하실 거고 운전자 보험도 이번에 바뀐 담보로 조정을 해가지고 전화를 좀 해드렸고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해야지 내가 보험을 잘 들었다고 아니면 보험을 좀 안정적으로 해서 내가 어디가 아파도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좀 놓이는 그런 보장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해드렸죠. 그래서 제가 그 리모델링 포인트로 리모델링 좀 자료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이번에 제가 리모델링 포인트를 보시면 아무래도 진단비보다는 치료비 위주로 이렇게 제가 준비를 좀 해드릴 건데 암 진단비는 2천만 원으로 준비를 해드렸어요. 기존에 9가지 정리해서 암 진단비가 3천만 원이었잖아요. 제가 2천만 원으로 준비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다고 생각하시면은 절대로 안 될 일이에요. 끝까지 설명을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유사암 진단비 아까 100만 원 있었죠. 그런데 제가 400만 원까지 아마 작년 12월 이전에 저한테 리모델링을 받으셨다면 유사암 진단비도 1,000만 원, 2천만 원까지 같이 좀 높게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유사암 진단비가 바뀌었어요. 굉장히 소액으로밖에 가입할 수 없게끔. 그래서 일반암 진단비의 20%밖에 담보 내용이 조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사암 진단비는 400만 원까지. 그다음에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를 1,000만 원을 넣어드렸거든요. 이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도 기본이잖아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기 시작하면 항암 치료는 기본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가입하고 있던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본인 증권을 열어보고 아마 200만 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대다수일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1,000만 원, 2천만 원까지도 준비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수술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요즘은 사람 손보다는 다빈치 로봇 수술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치료 효과도 높고 완치 확률도 높고 그다음에 금방 그 수술비가 아물기 때문에 사회 활동도 금방 할 수 있는 이런 다빈치 로봇 수술비도 2천만 원까지 준비하실 수 있어요. 면역 항암 약물 치료비,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 뭐 중성자 약물 치료비 이런 것들도 다 3천만 원까지 이렇게 준비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보험료는 16만 1,000원이지만 담보가 더 많죠. 그다음에 뭐 암 통원비, 뭐 그다음에 질병 후유 장애. 암 통원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담보 중에 하나인데 암을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큰 뭐 대학병원에서 암 수술을 해도 입원 일수가 일주일을 안 넘겨요. 보통 보면 간암으로 절제 수술을 하신 분들도 입원을 6일, 7일 정도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통원으로 진료를 받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통원비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암 통원비가 55만 원이나 준대요. 하루에 암을 치료하거나 아니면 내가 암이 있어서 검사를 하거나 이렇게 대학병원에 상급 종합병원에 통원할 때마다 하루에 55만 원씩 통원비를 받을 수 있는 담보가 있고요. 그럼 이거를 1년에 30회 한도거든요. 55만 원 곱하기 30회를 한다면 얼마일까요? 진단비 1,000만 원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겠죠. 그다음에 질병 후유 장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질병 후유 장애 이것도 굉장히 범위 넓고 정말 너무나 보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아주 잘 받을 수 있는 이런 담보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2천만 원까지. 뭐 암에 걸려서 위를 떼내도 후유 장애가 50% 왔다. 그러면 2천만 원 곱하기 50%.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가 몽창 한꺼번에 5개 이상 빠졌다. 그러면은 질병 후유 장애 15% 이상 되니까 2천만 원 곱하기 15%또 받을 수 있고요. 한쪽 눈이 안 보인다. 아니면 한쪽 귀가 안 들린다. 그다음에 뭐 디스크 수술을 하거나 무릎에 관절 수술했다. 그러면 10%, 20% 각각의 온몸에 15기관에 온몸에 그 질병 후유 장애를 각각의 프로테지로 2천만 원 곱하기를 해서 각각 다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예전에 제가 아마 저번 주가 방송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치매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분들도 받을 수 있는 담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담보가 질병 후유 장애거든요. 그러면 치매에 걸려서 CDR 척도 2점이 됐다. 그러면 질병 후유 장애 2천만 원 곱하기 40%에서 800만 원을 진단금처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질병 후유 담보까지 다 넣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는데 보험료는 16만 1,000원이잖아요. 29만 원 정리해서 16만 1,000원으로 리모델링을 해드렸는데 보험료는 훨씬 더 저렴하고 보장은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해졌죠. 이렇게 리모델링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꼭 손해보는 것 같고 나 예전 보험이 더 좋은데 내가 굳이 뭐 이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시지 마시고요. 한 번쯤은 보장 분석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한번 받아보시고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선택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거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기존의 진단비 일반암 진단비 3천에 한 번만 맞고 마는 거잖아. 유사암 진단비 100만 원밖에 안 되시잖아요. 이런 담보를 굉장히 폭넓고 치료할 때, 수술할 때, 입원할 때, 통원할 때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담보로 전환을 좀 시켜 가시면 훨씬 더 생활이 보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파도 걱정이 없으신 거죠. 그러면 아파서 걱정이 없으시면 완치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일거양득 여러모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보험료는 낮추되 좀 더 다양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좀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주의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니, 보험을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뭐 한두 개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전화로 이렇게 많이 가입을 하시죠.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뭐 별로 부담 안 느끼니까 이렇게 가입을 하셨는데 이게 여러 개가 쌓이다 보니까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커지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한번 꼭 보장 분석을 통한 리모델링을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요. 보험이 무조건 보험을 많이 낸다고 보장을 많이 받는 게 아니니까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과거에는 완치를 상상도 할 수 없던 병들이 이제는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이 보험도 함께 성장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귀찮다고 보장을 그대로 두시기보다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체크하시는 습관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인생설계 원픽에서 드리는 정보는 시청자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지혜롭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뜨거운 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빠르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검색어 Q&A 시간인데요. 오늘의 검색어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저축을 하려는데 지인이 종신보험을 권합니다. 돈을 모으려면 보장성 보험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안수현 전문가님께서 한번 해결해 주실까요? 네, 이 질문을 만약 작년에 받았다면 당연히 제가 저축이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요, 당연히 종신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요,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세금 부분입니다. 비과세 요건이 되기 때문인데요. 저축보험은요, 내가 만약 이익이 생기니까 당연히 세금을 돼야 되죠. 이자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하지만 종신보험은요, 전액 비과세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내 자산에 포함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건보료가 올라갑니다. 내가 저축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종합소득세가 올라가서 내가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죠. 그러면 내 지출이 많아지겠죠. 결국은 내가 내는 내 주머니 돈이 나가게 됩니다. 이 또한 세금입니다. 세 번째는요, 저축에는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종신보험은요, 나의 사망이라는 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은요, 내가 어떠한 목적 자금을 바라기까지 시간이 길게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종신보험은요, 내가 원하는 금액을 혹시나 사유가 생기면 받을 수가 있고요. 내가 원하면 중도 인출이나 뭐 대출을 통해서 급한 돈을 땡겨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축이라는 거는요, 만기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절대 중간에 뺏을 수가 없는 게 보통 저축의 기능이죠. 네 번째는요, 저축은요, 내 이름으로만 사용할 수가 있지만 주식은요, 피보험자 교체나 아니면 타인한테 양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보다는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험료는 돈은 약간 비쌀 수는 있으나 활용도 면에서 종신보험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궁금증도 해결해 보겠습니다. 보험에서 비례보상되는 부분 또 중복 보상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 궁금하다라고 궁금증 남겨주셨네요. 김경화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네. 비례보상과 중복보상. 단어가 익숙치가 않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비례보상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병원에다 냈습니다. 그러면 비례보상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보험 상품을 가지고 있다면 이쪽에서 50%, 이쪽에서 50% 해가지고 100만 원을 맞춰줘요. 두 보험사에서. 하지만 중복보상인 경우에는 내가 100만 원이 지출이 됐어. 그러면 A라는 보험사랑 B라는 보험사가 각자 1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이게 중복보상이거든요. 그런데 비례보상이 되는 부분하고 중복보상이 되는 부분의 보장이 과연 무엇일까? 비례보상은 첫 번째가 실비보험은 비례보상돼요. 그리고 벌금 부분이 있죠. 화재 벌금이나 아니면 자동차 벌금이나 이런 부분은 비례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한 사람당 2개씩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어차피 내가 받는 금액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실비나 운전자나 화재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각각의 사람들이 한 가지씩 가입을 하시고요. 이렇게 중복 보장이 되는 부분이 있죠. 진단비나 수술비나 입원비나 이런
이런 부분들은 각각의 보험사마다 다 같은 일정의 금액을 내가 가입한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암보험 같은 경우도 뭐 내가 3개 가입주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각각의 보험사마다 다 내가 가입한 금액만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복 보상과 비례 보상의 차이는 비례 보상인 상품은 한 사람당 한 가지만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중복 보상은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입을 해도 다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비례 보상과 중복 보상 차이점 짚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궁금증도 해결해 볼게요. 요즘 주변에서 암 진단 많이 받습니다. 암보험에서 꼭 필요한 게 어떤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안수현 전문가님께서 답변 주실까요? 네, 물론 암 보장에 있어서는 물론 진단금이 제일 필요하겠죠. 하지만 연령별로 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진단금이 많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서 연령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진단비보다는 치료비 위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정에 한 명 정도는 메디케어 서비스를 꼭 준비하셔서 일단은 자녀분이 있다면 부부가 있다면 자녀나 그 부모님 이렇게 다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진단임금이나 뭐 치료비가 많다 하더라도 의사를 만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런 메디케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요즘 너무 흔한 질병이기 때문에 내가 유방암이 걸렸는데 그 유명한 명의를 만나기 위해서 만약 3개월 5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면 이것처럼 그 답답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디케어 서비스 같은 경우는 병원 이야기나 또 그거 이외에 여러 가지 치료법이나 또 환자 케어, 가족 케어 이런 거 전반적으로 다 알려주기 때문에 메디케어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한 가족에 한 명 정도는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가족들 중에서 한 명 정도는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항암 치료나 이런 표적 치료, 면역 치료 이런 위주로 준비하시는 게 좋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 어린이 발병암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준비하면 진단금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아직 한도가 없는 통원비나 그런 치료비 지금 같은 경우는 표적 항암 치료나 이런 치료비 같은 경우도 벌써 업계에 한도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누적을 한 번은 회사도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잘 알아보시면 진단비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진단비 위주로 준비하시고요. 비싸면 치료비 그리고 통원비 이런 순서로 준비하신다면 후회 없는 치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궁금증도 바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실비보험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가입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한 건데요. 2가지 다 갖고 있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네요. 김경아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비례보상에 대한 얘기가 이 질문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실비보험을 아마 본인은 직장 다니기 전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아니면 부모님이 준비를 하셨던지 그래서 예전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비보험이 하나 있을 거고 보통 큰 회사를 취직을 하게 되면 그 회사에서 단체로 실비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2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회사가 그 직장이 평생 직장이면 죽을 때까지 다닐 수 있는 직장이면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실비보험을 정리해도 되겠죠. 하지만 사실은 직장은 유동성이 많잖아요.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비를 정리하면은 나중에 새로 가입할 때는 또 그 직장 보험회사 전환도 가능하긴 하지만 저는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직장 실비는 가지고 있고 내 실비는 중지를 시켜놓으면 되거든요. 직장에 그 실비보험이 있으니까 이거를 중지를 시켜 놓든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직장을 평생 다니면 좋겠지만 상황이 너무나 여의치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냥 우선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비를 좀 정지를 시켜 놓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궁금증까지 해결해봤습니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입니다.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바라겠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